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과 함께 뒷산에 잠시 올라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정상에 올라서니 넓게 뚫린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사건도 함께 날려보냈어요. 이제서야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길, 좋은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부모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저녁을 먹은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앞에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가 되었고 더 이상 엮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지 못해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부모님께서 더 이상 할 얘기 없다며 저를 집으로 들여보내려던 순간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문제였죠. 저희가 당했던 만큼 그 사람들도 되돌려 받아야 하는 건 당연했으니까요. 남편과 결혼 5년차 때 형님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사건은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5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고 반대로 형님은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데 셋째까지 임신을 했으니 저로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거기에다가 시모는 저와 형님을 너무 비교하셔서 웬만한 모임은 참석하지 않으려 했어요. 모두가 기분 좋게 한자리에 모여 인사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다가 끝에선 결국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모의 불만은 끝이 없었고 거기에 한술 더 떠 남편까지 얹었으니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5년 동안 유지하게 되니 더 이상은 힘들겠더라고요. 시모는 말끝마다 송기한 집에 와서 애도 못 낳았다고 온갖 불만을 털어놓으셨죠. 그래서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시모의 말을 듣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이혼 얘기를 꺼내고 말았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그만큼 저도 지쳐있는 상태였죠. 오늘처럼 기분 좋은 날 갑자기 이혼이라니? 너는 그렇게 할 말이 없니? 내가 애도 못 낳는다고 면박 줘서 기분 나빠 대드는 거야? 큰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정작 작은 며느리는 평생 자기 자식 얼굴 한번 구경도 못 해볼 것 같아. 그게 마음 아파서 얘기 좀 한 거 가지고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꼴랑 5년 살아놓고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보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얼굴 볼 때마다 애를 못 가진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죠. 저도 형님처럼 아기를 간절히 원한다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힘들 것 같다고 하잖아요. 저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시면 그만큼 저도 힘들고 많이 서운해요. 그러니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라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건 당연하잖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랬겠어? 당신이 힘든 만큼 우리도 힘들다는 생각 안 해봤어? 형은 정말 좋겠어. 자식이 셋이나 되니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겠다. 나는 평생 내 자식 품에 안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시모와 대화를 하던 도중 대화를 끼어든 남편은 자기 엄마라고 저보다 시모의 편에 서서 전부 다 제 책임이라며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어요. 결국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죄송하다는 말을 하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집으로 가는 동안 잡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네요. 저는 안중에도 없었는지 시부모님은 임신을 한 형님뿐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서러워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 오는 소리가 들려 확인을 해보니 형님이 보낸 문자였어요. 동서, 나야. 아까 그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도 어쩌겠어. 이게 현실인 걸 받아들여야지. 나는 계획에도 없던 아이라 지금도 당황스럽다니까. 내 나이도 있는데 애를 낳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 딱 둘째까지만 보려고 했는데 우리 부부가 워낙 금술이 좋은 건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 오늘 들어가면 내가 먹던 보약 택배로 보낼 테니까 먹어봐. 나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전부 이 약을 먹고 나서부터 임신됐으니까. 꾸준하게 복용한 뒤에 임신 계획 다시 세워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내가 보내게 될 보약 어머님한텐 비밀로 해야 돼. 그거 나한테만 몰래 준 거라서 동서가 받아 먹었다고 하면 집안 난리 날 거야. 그 안약 꽤 비싼 돈 주고 달인 걸로 알고 있어. 임신이 나밖에 안 되니 어쩔 수 있겠니? 이런 거 또 동서는 안 줬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릴게. 형님의 문자의 내용은 결국 본인 자랑하려고 보낸 거였고 며칠 뒤 형님이 먹다 남긴 한약이 도착을 했어요. 마음 같아선 전부 다 버리고 싶었지만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거라 조금이라도 확률이 보장된다면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한약 한 채를 들어 가위로 살짝 잘라낸 다음 들이키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닌 시모였고 예고도 없이 찾아오신 시모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들고 있던 한약과 옆에 놓인 상자를 확인하시더니 형님에게 주었던 한약인 걸 확인하게 된 순간 전부 먹지 않고 저에게 줬다는 거에 대해 기분이 나쁘셨는지 빠른 걸음으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한약을 들고 있던 제 손을 시모의 손으로 강하게 내리치셨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어떻게 한약이 제 손에 들어왔는지 전후 사정 들어보려 하지도 않았고 무작정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확인하고 판단하신 시모의 행동은 저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셔서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뭘 물어봐? 안 봐도 PDO잖아. 네가 임신이 하도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이거 먹는다고 5년 동안 가지지 못했던 아이가 덜컥 생기기라도 할 줄 알았어? 큰애가 몸에 맞았다고 체질에 맞춰서 달인 한약을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입에 털어넣으면 임신이 되는 줄 알아? 그랬으면 내가 진작에 다려서 너한테 줬겠지. 그건 그냥 출산 직후 몸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몸 건강하라고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약재들만 모아서 달인 거야. 내 고생도 함께 들어간 거라고. 그런데 출산도 하지 않은 네가 뭐 이쁘다고 힘들게 만든 한약을 입에 털어넣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하는 행동들이 전부 이뻐 보이고 저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으니 이런 거 지어주시는 것도 당연히 싫으셨겠죠.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제가 뭐가 이쁘다고 이런 걸 해주시겠어요? 전부 다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내가 뭐하러 그런 불편한 행동을 하겠어? 큰 며느리 봐봐라. 얼마나 마음이 넓냐?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네. 임신하는 것도 너 눈치 보여서 이제는 자랑도 못하니 한약이라도 줘야 불만 섞인 말들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준 거구먼. 이왕 이렇게 된 거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거라. 그리고 이번에 큰애 출산하면 가서 가사일 좀 도와주거라. 내가 여기까지 아무 이유 없이 왔겠니? 가족이니까 일손 좀 도와주라는 거야. 애가 셋인데 얼마나 바쁘겠어? 집안일 하나 손도 못 댈 거 아니야. 집에서 하는 것 없이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는 네가 한약도 먹었으니 이참에 도와주면 좋잖아. 왜? 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집에서 퍼질러 잠만 자고 때 되면 밥만 축 내고 싶은 거니? 왜 대답이 없어? 아직 형님 출산날도 멀었는데 벌써부터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기분 좋게 어머님이 하신 말씀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저도 프리랜서로 생활비 보태고 있다고요. 집안 살림도 남편 손 안 가게 신경 쓰고 있고요. 절대 놀고 먹지 않아요. 하실 말씀 끝나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런 기분으로 계속해서 어머님과 마주하면 안 좋은 모습만 더 보일 거 아니에요. 시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쁜 모습 하나 없다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니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머리가 지끈거려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집에서 자기 전화 안 받았다고 불만 섞인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 무슨 일이냐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수화기를 통해 소리를 질렀고 왜 그러는지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네요. 내가 왜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머리 숙여. 내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이 뭘 잘했다고 고개를 쳐들고 우리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일하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화부터 내시면 그걸 듣고 있던 나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제발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데가 한 군데도 없냐? 그럴 거면 그냥 정규직 알아보고 밖에서 돈이나 많이 벌어와. 당신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 전부 아까우니까.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당신 정말 웃긴다. 누구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된 건데? 당신이 빠뜨린 물건 있다고 가지고 오라는 말에 집에 들렀다가 나왔는데 차 트렁크에 넣으라고 해놓고 당신은 어떻게 했어? 그 자리에서 바로 후진 기어넣고 엑셀 밟지 않았어? 그래서 피하다가 넘어졌는데 발목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서 골절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는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남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를 이해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면서 몇 번이나 위로해 줬었지만 형님이 셋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남편의 모습은 180도 달라져 버린 상태였죠. 다른 사람 보는 것처럼 급격하게 변해버린 모습은 저를 점점 더 괴롭게 만들었고 결국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짐 싸서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눈물을 쏟아내며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시고 놀라신 부모님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그동안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며 더 이상은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듣게 된 아빠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퇴근하면 바로 튀어오라는 말을 하고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눈치를 살피면서 들어왔고 그때부터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자네가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럴 수 있나?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인 걸 알면 같이 아파해주고 사부인이 상처되는 말들을 했어도 자네가 가은이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똑같이 내 딸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야? 정말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발악하는 겐가?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같이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장인어른께서 하신 말씀 전부 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은이와 결혼하고 지금까지 잘 참아오지 않았나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상처되는 말을 계속 뱉은 건 아니잖아요. 저도 한계가 와서 그런 거예요. 누구는 임신 계획도 없는데 셋째를 가졌다고 집안에 경사가 났는데 정작 저희는 지금까지 우울해하면서 매일을 괴로워했다고요. 그럼 반대로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은이만 아픈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혼하자고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게 맞는 거예요? 임신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차라리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가은이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하는 게 서로의 아픔이 덜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모진말 했던 거고 그만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온 마당에 더 이상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 서로가 잘 아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은이와의 인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서로에게 더 큰 아픔을 주지 않는 방법인 것 같네요. 저는 지금의 결정 번복할 일 전혀 없으니 조만간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래도 계속해서 결혼 생활 끌고 가봤자 좋아질 수 없는다는 거 안 봐도 뻔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셨어요. 서로가 그만큼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이요,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 남편이 출근하고 조용히 집에 들어가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안 좋았던 기억들도 많았지만 좋은 추억들도 많았기 때문에 눈물을 안 흐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친정에 가져갈 짐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좋지 않은 발목을 주무르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또다시 감정만 상할 것 같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쉬지 않고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셨고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괴로운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고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급하게 택시를 잡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실로 들어가면서 시모를 불렀는데 안방에서 평온한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걸어 나오셨고 그 뒤를 따라 형님이 나오셨네요. 왔냐? 생각보다 일찍 와서 놀랐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연기 좀 했으니 이해해줘라. 우리가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이번에 새로 들인 TV가 고장이 났는지 먹통이라 30분 뒤에 수리기사가 오기로 했거든. 그러니 집 좀 보고 있으라고. 우리는 유명한 산부인과에 진료를 예약해놔서 지금 서둘러 나가봐야 한다. 배고프면 냉장고에 찬거리 있으니 대충 때우고 있어라. 민기한테 퇴근하면 여기로 오라고 미리 얘기해 두었다. 시모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형님과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시모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현관문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저를 이용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받았던 상처는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좋지 않은 발목 상태로 쩔뚝거리며 택시 잡아 급하게 달려갔는데, 당연하다는 듯 저를 이용하려는 시모를 용서해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가 얘기했던 TV 수리기사가 초인종을 눌렀고,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핸드폰이 문 앞에 떨어져 있었다며 저에게 건네주었고, 확인해보니 떨어진 건 형님 핸드폰이었어요. 수리기사는 곧바로 TV 상태를 점검하더니 퓨즈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교체를 해주셨고,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머물러 있어봤자 의미 없다 생각해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순간 형님의 핸드폰으로 쉬지 않고 문자 알림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의 핸드폰 들춰보는 거 성격상 싫어하지만 귀에 거슬릴 정도로 쉬지 않고 보내는 문자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만 해보려고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비밀번호 같은 건 설정해 두지 않으셨는지 곧바로 핸드폰 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문자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저는 경악을 하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들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답장을 주지 않아 답답했는지 이번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형님이 분실한 핸드폰을 다시 돌려준다는 건 저도 공범이 되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 핸드폰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다음 기존에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들과 형님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사진첩에도 말도 안 될 정도의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수두룩하게 나왔고, 이런 상황들을 아주버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은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정도로 엄청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퇴근하고 시댁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고 문자 한 통 남긴 뒤 남편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서둘러 간단한 짐만 챙기고 다시 친정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에 그동안 형님의 진짜 모습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리고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말도 없이 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장난이 좀 심했던 것 같아. 야식을 사왔었는데 먼저 집으로 돌아갔었다며? 그런데 너희 정말 이혼할 거냐? 내가 아무리 말을 좀 심하게 했어도 이렇게 이혼해버리면 어제처럼 급한 일이 있을 때 네가 대신해 줄 수 없잖냐. 그러니까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어? 내가 앞으로 말 조심하마. 그럼 되는 거지? 어머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시긴 하세요? 어제 일도 저는 상상도 못했었다고요. 저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길래 그런 식으로 행동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이랑 이혼하겠다고 얘기까지 전부 끝내놓은 상태예요. 어제 어머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짐 정리 전부 해놨었어요. 그런데요, 정작 불쌍한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저보다 어머님이 훨씬 더 불쌍하신 것 같으세요.
그건 나중에 밝혀지게 되겠지만 언제가 될지 모를 날에 엄청난 것들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되면 저에게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해달라며 애원하시겠지만 엎어진 물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시모에게 저만 알 수 있는 내용의 말들을 뱉었고 제 말을 듣고 계시던 시모는 무슨 말이냐며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했지만 지금 당장 제가 쥐고 있는 충격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 때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숙려 기간을 끝낸 뒤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자유의 몸이 된 순간부터 제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꿈만 같았어요. 그만큼 남편과의 이혼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가 터뜨리지 않고 쥐고 있던 물건은 다시 되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당한 만큼 시댁 집안에 돌려주고 싶어 때를 기다렸고 형님이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 명절날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네요. 떨리는 마음 움켜쥐고 초인종을 누르니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거실에는 재롱잔치하던 형님의 딸과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시던 시부모님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설날에 찾아올 거라곤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시모는 굳은 표정으로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가지고 있던 형님의 핸드폰을 가방에서 꺼내려던 순간 갑자기 재롱을 부리던 형님의 첫째 딸 입에서 충격적인 한마디가 모두를 정색하게 만들었어요. 첫째 딸 입에서 나온 말은 자기랑 놀이터에서 맨날 놀아주는 사람이 자기 아빠인지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진짜 자기 아빠인지 궁금하다며 형님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말에 온 가족이 놀란 상태에서 형님이 당황한 듯 쓸데없는 말을 한다며 첫째 딸을 혼내려 하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제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제가 들어올린 핸드폰을 보게 된 형님이 경악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급하게 돌려달라고 얘기하며 저에게 다가오려 하자 핸드폰 안에 있던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충격 진실에 시모는 쓰러지고 말았네요. 언제까지 이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내가 그 애들 아빠잖아. 그런데 왜 떳떳하지 못해야 되는 거냐고? 당신 돈 있어? 없잖아. 내가 여기 붙어 있어야 애들을 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잖아. 제발 일 좀 하라고. 생활비만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예 일도 하기 싫은 거야? 내가 언제까지 뒤를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러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 그땐 우리 인생도 끝장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첫째 앞에 나타날 때 아빠라고 불러달라는 말 좀 하지 마. 내가 아빠인 건 확실한데 그 사실을 왜 숨겨야 하는 건데? 둘째도 내 자식, 셋째도 내 자식이잖아. 우리 그냥 합치면 안 되는 거야? 그 집 잘 살아서 이혼하면 위자료 두둑히 받을 거 아니야.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적당히 치고 빠져야지. 그럼 우리 애들 인생은 어쩌고? 가난에 찌들어 살게 하란 말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사람은 나를 완벽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빼돌리는 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대놓고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소문내지 말라는 거야. 예, 큰애야. 지금 이건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 놔두고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 앞에 재롱 떨고 있는 저 아이가 내 손녀가 아니고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는 거야? 그 말이 사실이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집안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사실을 들고 오겠다고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셨던 형님은 아주버님의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식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아주버님의 돈만 보고 접근한 거죠. 아들, 너는 알고 있었어? 지금 이 상황 너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냐고.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첫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 했어요. 저는 그만큼 이 사람을 사랑했고 언젠가는 저에게 돌아와 줄 거라 생각했었으니까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아이들 받아줄 마음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사실들을 전부 알면서도 모른 척 한 줄 아세요? 제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의 몸이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임신 계획을 하기 위해 혼자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었고 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에 충격에 빠졌었는데 하필 그날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조금의 기적도 기대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에 혹시라도 의사가 오진했을 수도 있다 생각해 유전자 검사를 했었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도착한 서류를 확인해 봤는데 제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자식인 걸 알 수 있었네요. 그 이후 둘째도 셋째도 전부 다 제 자식이 아닌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른 척하면서 지냈던 건 그만큼 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모든 걸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누굴 위해서 사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제야 속마음을 털어놔서 죄송해요. 아주버님의 충격적인 사실에 결국 시모는 쓰러지시고 말았고 형님은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지만 더 이상 형님의 잘못된 행동들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는지 법적인 처벌이 있을 거라며 형님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들로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었죠. 그렇게 법적으로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저에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했는지 집에까지 찾아와 용서해달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 집에 들어가 며느리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상처되는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오열을 했지만 이미 질릴 대로 질려버린 상태라 뒤도 안 돌아보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네요. 그날 이후 남편은 받아줄 때까지 몇 번이고 찾아오겠다며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함께하길 원하고 있네요. 저는 절대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친 행동을 보이면 경찰에게도 신고할 생각입니다.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없다지만 형님의 충격적인 행동은 온 가족을 줄초상 나게 만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네요. 그 사람은 앞으로의 삶이 정말 힘들 테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인데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요. 정말 한심한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많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인 만큼
성공적인 발판을 만들고 싶네요. 감사합니다.